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강서구 청자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봐야 될 텐데, 자, 17.15%의 격차.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표정이 좋지는 않죠. 일단 좋지는 않고요.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그 지도부는 험지에서 치른 선거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선거 패배에 대한 사과와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 구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윤지혁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선거 결과와 지금 국민들께서 겪은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서 그동안의 당 정책과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 뜻에 더욱 부합하도록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단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군요. 그러니까 자축 분위기는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예,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국감을 토대로 민생 현안 정책 발굴에 집중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여당의 패인 중 하나로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은 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걸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준 기회를 정치적으로 잘 살려나가는 길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당선증을 이제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수령을 했는데 예. 바로 업무에 돌입을 했고요. 첫 일정으로 안전관리센터와 재개발 추진 지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얘기도 나옵니다만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를 했군요.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봤다. 자신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고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요.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지금까지 이번이 이제 5번째인데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하고 김행 여가부 후보자의 어떤 이런 거취 문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보궐선거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7.15%의 차이에 이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힘의 패배였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됐던 거고요. 예. 그 두 자리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확실한 두 자리. 확실히 낮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2020년 총선 때 그때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총선 아니었습니까? 예. 그냥 여당이 압승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힘은 그냥 전멸을 하다시피 했던 수도권에서 그렇죠. 거의 예. 그러니까 국힘이 정말 빌빌거릴 때 그때 그 상황으로 그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리셋이 된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읽을 수 있냐면 내년 총선 분위기도 안 좋을 것이다. 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예. 뭐 패배의 원인은 그렇죠. 일단 명분이 부재했고 귀착 사유가 자신들한테 후보를 냈고 그것도 또 그 당사자를 또 내보냈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뭐냐 우리 그 유권자들을 뭐로 보는 거냐 지역 주민을 뭐로 보는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나간다라는 인식을 줬고 정권이 그동안 이제 폭주해 왔지 않습니까? 뭐 그 거의 극우 드라이버를 했었고 곳곳에 강성 인사를 기용을 해가지고 민주당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예. 이제 국민들이 거기 굉장히 반감을 느꼈던 것 같고 애초에 거기에 지형이 불리한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 운동 방식이 너무 후져요. 올드했다.
이게 그러니까 TK 방식을 갖다 서울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거를. TK 선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껏 민게 내가 대통령 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 끈이 있고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 대통령한테 직통 전화가 있다. 뭐 이걸 강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선거였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면 오히려 불리한 건데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큰 차이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선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 대통령 좀 들으세요라고 투표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절대적인 민심의 심판이었다라고 보고요. 예.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앙일보 기사에서 소위 말하는 적극 정치 참여층에서 자기들이 40% 넘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선거에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이미 드러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은 정말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만 해도 아침에 정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제 밤이겠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워딩 자체가 뭐 200개 중에 하나 졌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건 대통령실과 아무런 상관없고 국민의힘이 진 선거다 뭐 이런 식으로 워딩들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봤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저희가 40% 넘는 적극 지지층의 지지가 있으니까 내년 총선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국정 쇄신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혁신을 내일 과제를 이제 발표하겠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또 안철수 의원이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그건 이제 두 분이서 노원구에서 은원이 남아 있는 건데 뭐 예.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중요한 거 좀, 아니고.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예.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던데 예. 이게 선거 끝나고 죄송합니다 웃어서 TF를 만들겠대요. 예. 무슨 TF인가 했더니 선관위 해킹 대응 TF 아직 이름은 안 정했지만 예.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TF부터 만드는 걸로 선거의 결과를 논하는 이 자세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속으로도 부정선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지금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무슨 세계관이지 이건? 해서 좀 걱정이 돼서요. 제발 이유는 자기들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 교수님. 현실 인식 자체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상한 논리들, 그다음에 맨날 보는 게 유튜브고, 그러니까 그것이 만드는 허구의 세계에 좀 갇혀가지고 현실 판단이 안 되고, 예. 요번에 말도 안 되는 거 후보를 냈던 것은 그 바탕에 뭐가 깔리냐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시도인지.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걸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TF 꾸리고 이러는 것들은 강성 지지층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뭐 민주당도 그랬지 않습니까? 김어준이 뭐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음모론 해부 조작 음모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 똑같이 해서 아니 이긴다라고 계속 떠들었는데 왜 졌냐라는 거죠. 그럼 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해결해줘가지고 이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예, 또 잠시 후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고요. 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시점에 대한 평가도 좀 짧게 해주시면 이게 이제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바라봤던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 교수님. 그거 사실이죠. 선거 결과를 선거 기다리고. 결과를 보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 이념적인 문제고 또 철학적 문제고 되게 예. 이런 건데 이분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한 스모킹 건드리금 걸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한 자릿수로 졌다라고 한다면 임명 강행했을 거예요. 한 자릿수 패배였으면. 근데 지금 이 강행했을 상황에서 것이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파가 어디까지 그냥 총선까지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걸 자기 아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정리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김 소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누가요?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예. 정상적인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 자진 사퇴 형태로 정리를 해서 선거에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을 텐데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건 임명할 생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그만두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이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씩 귀를 열고
국민들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선거 의견 여기까지. 자 교육으로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적용될 대학 입시제도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네.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를 사실상 갈라왔던 수능 선택 과목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교육부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우선 수능 선택 과목을 없애고요.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현재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예,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 하나만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과학 영역 같은 경우에도요. 총 17개 선택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쳐야 됩니다. 다만 정시 비중 그리고 9등급으로 나뉜 석차 등급 등은 수능 성적을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고 예, 내신 같은 경우에도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5등급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등급과 함께 절대평가 성취도 이게 A, B, C, D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함께 기재가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수능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으로 상대평가제로 바뀌었다. 이것이 큰 골자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연결을 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화요일 날 발표가 됐더군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자 장관님께서 또 국민들께 말씀하실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입시가 아무래도 이제 공정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같으면 사실 통합으로 과목으로 가고 선택을 없앤 것은 공정에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 간에 이렇게 유불리가 너무 나눠졌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학하고 이제 국어의 과목의 경우에도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이번에 보면 이제 이과 학생들한테 이제 수학 같으면 이제 이과형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이 있고 문과형의 학생이 선택하는 이제 수학이 있는데 예. 이제 이과 쪽의 아이들이 선택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유리했다. 이런 이제 아하. 공정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던데요. 예. 이제 사탐 과탐이죠. 예.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네. 17과목 중에서 이제 2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리가 이제 과학에서는 1, 2로 해서 8과목이고요. 예. 이제 사회는 또 다른 이제 9과목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물리 같으면 물리 1, 2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물리 2를 많이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유불리만 따지면 물리 2는 1% 아이들도 선택을 안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물리 2를 선택하면 다 이제 물리를 잘하는 아이들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하.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수능 시험이 너무 이제 선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하.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하.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래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할 경우에 통합 과목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기존에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 대한 추가 공부들을 하게 돼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으로 가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부분은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통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사탐하고 과탐이죠. 그 예.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 생물, 지리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과목씩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2015년부터 도입된 이제 과목 체계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물리학, 생물, 지리를 다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물리 몇 문제 이렇게 화학 몇 문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예.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과학 같으면 무주란 무엇인가 이러면 예.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인 지식, 생물학적인 지식, 화학적인 지식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 과목은 고1에
배우는 과목이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두 과목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이제 이게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지기도 하고 예. 또 암기 위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융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 역량에 맞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 그게 그 소위 이제 난이도나 변별력은 기존의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화 수학을 추가로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네네. 벌써부터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예. 얘기가 들리거든요. 사실은 심화 수학은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그냥 제시를 했지 안으로 정식으로 추가 제안한 검토안인 것은 거죠, 그러니까. 네, 추가 검토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이제 워낙 안은 이제 그 수학 아까 말씀드렸지 수학이 그동안 이제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있었는데 수일. 어떻게 예. 보면 이제 문과 수학으로 이제 그냥 이제 쉽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제 다수는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FGI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런데 이제 예. 그 일부 이제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이 예. 그래도 이제 그동안 이게 미분적분이거든요. 예. 미분적분 2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학 쪽인데 예. 그건 이제 그동안 쭉 그 수능이 있었는데 그거 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미분적분의 이제 그 내용은 실제로 대학 가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우리 체계에서는 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또 수학에 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선택해서 또 그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능에서 그걸 포함시켜 또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지만 예. 그렇지만 워낙 또 이제 기존에 그 평가를 하던 부분이라서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가 시안으로 발표를 했고 연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안으로 돼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원안으로 밀고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근데 네. 어딘지 그 공통 수학하고 이거 심화 수학하고 뭔가 충돌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심화 수학을 그냥 추가로 그냥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지. 예. 저희들 원안은 이제 심화 수학이 빠져 있는 안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팀장님. 그리고 이제 내신 평가 관련돼서 이제 9등급이 5등급제로 줄어들면 변별력이 떨어질 거는 우려도 나오고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소위 정말 제가 말하는 조금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신 평가를 9등급으로 하고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9등급이라고 하면 최상위 1등급은 상위 4%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30명 그 교실이면 한 명을 골라내는 건데 얼마나 이게 삭막하고 경쟁을 그냥 압력을 주는 1등급이 딱 한 명밖에 없는 현실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저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이제 9등급 상대평가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등급이 자유형 사립고나 외고 학생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등급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이 이제 몇 퍼센트죠? 5등급에서 1등급 A는 하려면? 10%거든요. 10%. 예.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한 50과목 정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과목 전부 다 A를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0과목 전체에서 이게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GPA라고 해서 평균 학점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학점으로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변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킬러 문항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죠?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이라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교수들도 못 푸는 문제를 끼워넣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학원에서 말씀하신 게 킬러 문항 없으면 수능에서 변별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건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능이 충분히 교육 과정에서 평가해서 하면 뭐 얼마든지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학 수준의 킬러 문항을 넣어야만이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원들이 그 불안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내신에서도 이제는 5등급 평가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예. 네네. 그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하셨을 때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뭐 틀리면 네네. 틀렸다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내신이나 수능에서의 변별력을 줄이고 각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뽑는 뭐 본고사가 됐든 논술이 됐든 대학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줘서 뽑아야 되는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죠. 저는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소위 내신 그 당시는 이제 그 시험으로 가지 그 예. 내신을 보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제 제가 그때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학교 성적도 봐야 되고 예. 학교에서의 다양한 비교과도 보자고 해서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신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평가는 예. 학습과 평가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통합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공부를 즐겁게 하면 그 즐거운 그 공부한 그 내용이 그냥 자연스럽게 평가되는 게 그게 이제 이상적인 학교의 좋지 모습. 않겠습니까? 예. 별도로 뭐 시험 치고 아이들한테 그 부담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면 그게 다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할 때도 그런 취지로 했고요. 이번에 예. 제가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한 것도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그런 그 점수 경쟁 압력을 주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아이가 이제 경쟁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영역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전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장관님, 그럼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짧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교육제 너무 자주 바뀐다. 이번에 바뀌면 네네. 또 바뀔 수 있는 거냐? 뭐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짧게 좀 말씀해 이번에 주시면. 이제 그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사실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교육 과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고교 학점제라는 건 다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교 학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교육 과정을 확정을 했고요. 예. 그대로. 근데 고교 학점제로 그 교육 과정을 배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시험을 치르는 이제 2028년도에 그 입시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 스케줄대로 굉장히 예측 가능하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입시를 개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안정되게 이제 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미리 이제 4년 예고제에 따라서도 한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2028년이면 충분히 이제 미리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말에 네. 또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연말에 또 다시 네네. 한번 모셔서 좀 차분하게 좀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기소 전략을 고민해 왔었는데 세 건 중에 이제 한 건씩 따로 기소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재명 대표하고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당시에는 성남시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예.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사업에 참여했다면 예. 이른바 특혜를 받았던 업체로부터 최소 2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받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앞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걸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각을 했을 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일단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예. 대신에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일단 밝혔기 때문에 예.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대략적인 전망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검찰이 일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뭐 관련 법리라든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재판부 판단이 남아 있겠습니다. 백현동이랑 또 대장동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커졌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자 이게 또 건건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재판이 굉장히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어떻게 보셨냐, 김 교수님부터? 저는 그 위증교사 이 부분을 갖다 먼저 기소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아 머리를 잘 쓴 예. 거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예. 이걸 먼저 내밀게 되면 욕을 예. 먹거든요. 그런데 아. 아주 백현동을 먼저 딱 냈단 음.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재판 진행되는 거 대장동 사건도 있고 곧 뭐 위례 정자동 이게 사실 범행수법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병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갖다 분리 기소하게 되면 일단 분리해서 기소했다라는 예. 여기에 대한 비난이 좀 약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위증교사가 나갈 거고 왜냐하면 위증교사는 성격이 좀 완전히 다른 범죄거든요.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마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자 김 소장님.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합쳐서 가게 되면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어디까지 기소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판이 길어질 테고 예. 재판부가 신중하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각각의 지역에서 선거 준비하는 후보들이 막 가서 서로 기소하고 검찰이 또 고발을 하고 나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모든 정책적 판단이 결국 재판부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올 테니 이건 이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두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돼서 이화영 씨가 다시 생각을 바꾸게 만들면 거기에다가 위증교사 혐의를 보태서 다시 한번 국회에다 영장 청구를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뭐 그런가요? 다른 사건과 병합해가지고. 예.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사실 뭐 위증교사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22명이 구속됐거든요. 측근들이 다 구속됐단 말이죠. 이 범죄는 사실 이재명 대표 없이는 성립하기 힘든 범죄고 논리적으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끌고 가가지고 2심, 3심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어쨌든 다음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재판을 안 끝낼 작전, 지연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걸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병합은 검찰이 하는 건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작전을 짰다고 하시면 검찰 입장에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건 굉장히 길어지고 조국 재판도 4년 걸렸단 말이죠. 근데 대장동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재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것들은 위증교사 같은 건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관련자가 다 구속됐다고 말한 것도 사실 내용을 보면 각각이 별개 자기 건으로 구속된 경우들까지 전부 다 합쳐갖고 마치 이재명 대표랑 뭘 해서 기소한 것처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되지 확정적 범죄자라고 진 작가님까지 말씀하신 아니 필요는 없을 것 생각해 보세요. 자기 최측근 세 사람입니다. 정진상하고 예. 이화영하고 김용하고 유동규하고 다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그 유동규가 1,000만 원 줬니 5천만 원 줬니 봉투를 넣었니 안 넣었니 아니, 재판을 그건 나중에 따져보고 날짜부터도 특정 못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죄가 있다고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예. 이재명 대표 유동규로부터 이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연하게 측근들을 했는데 이 측근들이 우연히 다 나쁜 놈들이었던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게 또 논쟁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지원 최고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